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제일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뭐 건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도 우리가 고정적인 좀 수입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뭐 미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 한국에서도 연금이 있지만 이것만 갖고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자니 나이가 들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좋은 수입이 패시브 인컴, 일을 안 하고도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인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뭐 제일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또 제일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임대 사업입니다. 뭐 집을 빌려준다거나 상가를 빌려준다거나 이런 임대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나이가 들고 나서도 뭐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오죽하면 이제 조물주보다 건물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이제 집이나 건물 같은 걸 갖고 있고 이를 임대를 하는 게 되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금액이 진짜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임대업은 물가 상승에 따라서 렌트비도 같이 올려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고정적인 금액이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과 미국의 집 임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집 임대를 먼저 얘기하냐? 상업용 건물 임대가 요즘엔 날이 갈수록 죽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미래는 상업용 건물 임대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배달 문화에 너무 많이 익숙해졌고 그런 시스템이 너무 많이 발전됐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배달이라는 게 별로 없던 나라에서 요즘엔 미국도 웬만한 게 다 배달되죠. 게다가 또 아마존, 월마트, 타겟까지 다 모든 물건을 배달해주고 심지어 더 싼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테일 스토어가 자꾸 죽어가요. 그래서 미국의 웬만한 대도시들에 빈 공실률이 많이 생깁니다. 커머셜 건물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소자영업자들 뭐 영업이 많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미래는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임대 중에서 이제 주택 임대라는 거는 그 도시의 인구가 줄지 않는 이상 임대라는 거는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누구나 자기가 살아야 될 점은 있으니까 이게 꼭 필요해서 임대업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임대 한국과 미국 어디서 임대를 하는 게 좋은가, 노후 대책, 내 남은 재산 갖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은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전에 한국과 미국의 집의 개념, 그다음에 또 한국과 미국이 집으로 돈 버는 방법이 되게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한국에서 어떻게 저렇게 재산이 많이 증식됐는지 이걸 모를 수가 있고요. 또 한국에서 또 미국 오신 분들이 미국은 어떤 식으로 재산을 늘리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은 지난 몇십 년 동안 고도 성장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게 뭐 쉽게 말해서 짜장면 값만 하더라도 제가 미국은 86년도에 대비해서 20배가 올랐어요. 아파트 값은 몇백 배가 올랐습니다. 좁은 땅에 인구가 많으니까.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강남 지역 같은 데는 몇백 배가 올랐어요. 쉽게 말해서 1,000만 원짜리 아파트가 지금 30억, 40억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 강남의 반포에 살던 아파트가 당시 1,200만 원 줬다는데 지금은 거기 30억, 40억씩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부동산 사갖고 돈을 번 경우가 많이 있죠. 그동안 그랬습니다. 그동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한국은 집을 사놓으면 전세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전세는 보편적으로 자, 지금부터 말하는 수치는 보편적인 수치입니다. 지역마다 뭐 다 상이하게 다를 수가 있지만 보편적인 겁니다. 집값의 한 70% 정도를 내고 전세를 듭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제도가 없죠. 자, 집을 3억짜리 집인데 2억의 전세를 내놓습니다. 2억의 전세를 내놓으면 집주인은 1억만 묶이게 되죠. 근데 집주인이 여유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한 2, 3억이 더 있습니다. 그럼 집을 또 사요. 3억짜리를. 받은 2억하고 1억을 합쳐서 3억짜리를 또 삽니다. 그리고 또 2억의 전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2억이 또 남죠. 또 남은 1억이라 해갖고 또 집을 사는 겁니다. 그럼 세 채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세 채를 사면 우선 돌려줄 돈은 6억이죠. 6억이긴 하지만 누가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또 2억을 받아서 넘겨주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 집 하나에 10억씩만 오르면 세 채가 오르면 30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이런 식으로 집을 사서 전세를 주고 돈을 돌려서 또 다른 걸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걸 갖다가
갭 투자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갭 투자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 번 분들이 뭐 2000년도 초반, 1990년대부터 2000년도 초반 뭐 꽤 많이 있었습니다. 꽤 많이 있었는데 한국은 그래서 벼락부자가 된 분들도 많이 있고 집을 사서 또 부자가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집값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물론 오르긴 오르는데 인플레이션이 그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빅맥 값, 제가 미국 왔을 때 빅맥 값이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4배의 가격이에요. 한국 짜장면 값이 20배 올라갈 때 4배밖에 안 올랐습니다. 집값 같은 경우도 LA 같은 대도시는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래도 LA 같은 뭐 대도시도 일부 특별한 지역 빼놓고는 보편적으로 집값이 한 6배? 이 정도지. 다른 지역 같은 데는 뭐 집값도 한 서너 배 이렇게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오르는 동네는 아니에요. 인플레이션만큼만 올라가는 곳이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은 예전에 한국에는 없었던 게 뭐냐면 요즘은 한국도 모기지, 집 융자를 해주는데 옛날에는 융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1가구 1주택 뭐 이런 룰도 옛날에 없었어요. 이런 투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게 생긴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융자라는 게 있었죠.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30년씩 융자를 해서 집을 샀습니다. 집값의 10% 혹은 20%만 내고 융자를 하면 크레딧만 좋으면 집을 이제 매달 내면서 내 집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30년 융자라고 보자고요. 이제 30살인 부부가 이제 딱 30살 된 부부가 집을 하나 샀습니다. 처음에 한 2만 불 정도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만 불짜리 샀다.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집을 샀다. 이렇게 봤을 때 그 집을 처음에 내는 모기지, 뭐 프로퍼티 텍스 이런 것들을 합치면 그만한 사이즈의 아파트를 렌트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처음에 몇 년만 고생하고 한 10년만 고생하다 보면 물가가 올라가죠. 그럼 어느 순간부터 아파트 렌트비 값이나 그 집 모기지 값이나 비슷해요. 10년 좀 지나면. 그러면 10년 뒤 동안 또 이 부부가 한 5만 불이고 모아요, 돈을. 그러면 다른 집, 좀 더 큰 집을 사죠. 큰 집을 사면서 이 집을 갖다가 렌트를 줍니다. 근데 그 집에서 받는 렌트비가, 미국은 렌트비가 셉니다. 렌트비를 받아갖고 그 집에 모기지를 부을 수 있는 거예요. 한 10년 뒤부터는. 그러면 알아서 혼자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집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없어요. 돈을 더 집어넣을 것도 없고 두 번째 새로 산 집, 뭐 그 사이에 좀 나이가 드니까 인컴도 조금 더 늘었겠죠. 이제 40대니까 그때쯤 돼갖고 조금 더 큰 집을 갖다가 부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부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또 10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을 렌트 주면 이 집 렌트비만큼 이 모기지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렌트비보다 비싸지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샀던 집은 이제 20년째가 되죠. 그러면 렌트비 받는 게 집 모기지보다 많아져요. 그럼 돈이 거꾸로 남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부부가 이제 50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돈 버는 게 이제 하향 곡선으로 가기 시작하죠. 근데 첫 번째 집에서 나왔던 돈은 오히려 이제 돈이 남기 시작하고 두 번째 집은 렌트를 주면 이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 본인의 집을 갖게 되는 거죠. 본인의 집을 갖고 그걸 페이먼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60대가 됐어요. 60대 되면 첫 번째 집은 어떻게 되죠? 페이 오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렌트비 받는 거는 다 인마이 퍼켓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집은 어떻게 되죠? 20년이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렌트비 내는 게 모기지 나가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담감이 적겠죠. 그러다가 이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 집은 이제 통상적인 렌트비보다 싼 모기지로 제가 거기서 살면서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에서 나온 렌트비 갖고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걱정 없는 미국의 아주 훌륭한 아메리칸 드림 시나리오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왜 가능하냐? 미국은 렌트비가 비싸요. 렌트비가 왜 비싼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저축을 못하는 것도 한몫해요. 제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저 집 50만 불인데 10만 불만 모아서 디파짓하고 사면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몇 년만 지나면 아파트 렌트비보다 쌀 텐데 왜 집을 안 사지? 근데 미국인들은 그 10만 불을 못 모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꽤 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렌트 문화가 계속 발달되어 왔고 미국은 전세 문화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렌트비가 비싸요. 통상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꽤 비쌉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할 게 뭐냐면 집을 사서 렌트 주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 버는 방법, 한국에서 집을 사서 렌트 주는 거. 만약에 지금 한 20년 전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국 나와서 조금 센스 있는 분이면 아까 말한 갭 투자라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갭 투자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 집을 샀어요. 여러분이 3억이 있습니다. 3억짜리 샀어요. 그리고 2억의 전세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억을 받았죠. 그럼 제 돈 1억을 또 보태서 또 3억짜리를 또 삽니다. 자, 그리고 또 2억을 받죠. 그럼 제 돈 1억이 또 엑스트라 있으면 또 그거 갖고 또 집을 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3억 갖고 집을 3채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은 그렇게 하다간 망하기 쉽상이에요. 왜? 한국의 인구가 줄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런 갭 투자가 날이 갈수록 안 좋아져요. 물론 아직도 그렇게 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 특히 뭐 강남 이런 데는 그렇게 돼요. 근데 거기는 집값이 장난 아닙니다. 뭐 제가 아는 지인만 하더라도 재작년에 30억 주고 산 게 지금 50억이 됐어요. 근데 이 아파트는 3억 천, 5년 전에 3억 천 주고 산 아파트가 지금 얼마 전에 저한테 오퍼 들어왔습니다. 1억 6천에 사가라고 오퍼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1억 6천 주고 사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3억 천짜리 아파트가 지방 아파트는 1억 6천으로 떨어졌어요. 진짜 많이 떨어졌죠. 이게 좀 원래 아파트 자체가 오버프라이스였어요. 왜냐하면 미군 부대 앞에 있어서 미군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어요. 왜? 주변에 더 좋은 아파트가 똑같이 160만 원에 빌려주니까. 왜냐하면 미군 부대에서는 사병들한테 160만 원씩 줘요. 아파트 렌트비로. 160만 원인데 130만 원짜리 아파트를 빌려도 30만 원을 거슬러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병들 입장에서는 160만 원에 제일 좋은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원래 이 동네에서 160만 원 빌려주면 빌릴 사람 없어요. 160만 원 한국에서 비싼 겁니다. 근데 미군 부대 앞이니까 160만 원에 빌릴 수 있다 생각하니까 3억 천에 산 거예요. 사람들이. 3억 천 투자하고 한국에서 160만 원이면 한국 기준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건 뭐 미국 기준으로 봐도 그냥 나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3억이면 요즘에 얼마죠? 한 20 몇만 불 투자해서 160만 원? 그러니까 한 1000몇백 불 생기다? 미국보다, 평균 미국보다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160만 원 빌릴 사람이 없어요. 이 동네는 동네 사람들은 제가 지금 100만 원에 빌리지만 100만 원도 비싼 게 뭐냐면 가구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에 빌린 거지 단기고 솔직히 이런 거 지금 한 80만 원 이 정도 해도 이 비싼데 왜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주변에 한 60만 원, 50만 원에 빌릴 수 있는 집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 집보다는 안 좋지만 그래서 이 집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1억 6천에 팔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1억 6천에 이 집을 사는 게 이득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제가 한국에 계속 산다. 그러면 뭐 제가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산다. 그러면 1억 6천이면 싼 가격이에요. 뭐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짓는 것도 그 정도 가격은 들어가는 거니까. 1억 6천에 사는 건 나쁘잖아요. 5년밖에 안 된 아파트고. 그렇지만 이 아파트가 가격이 확 올라가진 않아요. 왜? 동네 뭐 주변 인구가 자꾸 소멸되고 있거든요. 한국의 인구가 줄고 젊은 사람들이 다 서울 가고 지방 도시는 다 소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못 해요. 1억 6천에 산다. 제가 지금 100만 원씩 빌린다. 1년이면 얼마죠? 1200만 원이에요. 10년이 얼마죠? 1억 2천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한 15년은 해야지 1억 6천 빠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냐? 올라가긴 올라가죠. 1억 6천에서 이게 또 몇 년 있으면 2억 3억은 될 겁니다. 그거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짜장면 값은 지금 9천 원짜리가 15,000원, 2만 원 될 테니까. 그러니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힘들어요. 힘든 상황인데 제가 이제 작년에 왔을 때 우리 처남이 그런 얘기했죠. 매형, 그 미국에서 요즘에 뭐 달러 가치도 좋은데 미국에서 돈 갖고 와서 한국에다 집 하나 사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한국의 딱 상황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 렌트를 주는 건 미국이 훨씬 더 받는데 미국이 더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나오시면서 미국에다 렌트를 주는 거 혹은 한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시면서 렌트 주는 거야. 내가 없으니까 이 렌트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하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까지 다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평택만 하더라도 여기서 뭐 3억짜리 이런 1억 6천짜리도 있지만 뭐 보편적으로 3억짜리, 8억짜리 아파트 렌트비가 비싸봤자 한 180만 원 그래요. 이거 싼 거 한 100만 원 해요. 그러니까 3억짜리 아파트 100만 원에 빌리냐? 8억짜리 아파트 180만 원 빌리냐. 이 차이인데 8억짜리 아파트도 120만 원에도 빌릴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없지? 3억과 8억이면 거의 3배 가격인데 어떻게 렌트비는 3배를 못 받지? 3억짜리가 100만 원 받으면 뭐 8억 9억짜리면 3배니까 300만 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게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못 버는데 그렇게 렌트비 받으면 누가 살겠습니까? 못 살아요. 자, 보편적으로 한국의 평균 임금, 이제 가구당 임금입니다. 가구당 수입이
한국은 4만 5천 불에서부터 5만 불 정도. 1년에 그러니까 한 6,255만 원부터 6,9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평균 가구예요. 미국 평균적으로 가구당 인컴은 8만 7천 불에서부터 8만 8천 불, 한 1억 2,099만 원부터 1억 2,23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금액이 벌써 미국이 2배를 벌어요. 한국에. 평균적으로. 가구당 버는 돈이 2배를 벌고요. 실질적으로 뭐 6,950만 원 벌었고 한 달에 뭐 400만 원 이상 되는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세금 떼고 또 특히 이런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하우스홀드 하나 인컴이 400만 원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근데 400만 원 버는 집에다가 300만 원 렌트비 내라? 그러면 누가 내겠습니까? 못 내죠. 자, 그러면 아니 8억짜리 사갖고 120만 원, 130만 원 빌려주면 거기 어떻게 남어? 근데 그 대신 보증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월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평택에 제일 좋은 아파트, 새로 지은 제일 좋은 아파트 이사 갈까 하고 작년부터 알아보던 집이 있는데 12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20만 원인데 얼마를 내라고 하냐면 2억 정도를 내래요. 2억 정도 내고 뭐 한 달에 뭐 120만 원, 예, 이렇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2억 정도면 한 10 몇만 불 되는데 그 정도 묶이긴 좀 너무 하고요. 뭐 한 5천만 원, 예, 이 정도에 한 150만 원, 예, 혹은 170만 원 이런 거면 괜찮아요. 근데 왜 그러냐? 이 사람들도 융자에서 집을 사거든. 예전같이 현찰로 집을 안 사요. 은행 융자 이자가 있으니까 그거 은행 융자 이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같은 돈을 들여서 3억에서 8억 사이다. 미국에서 뭐 한 25만 불에서부터 한 60만 불 사이다. 이런 집을 렌트했을 때 받는 돈이 1,000불이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이거보다 많이 받잖아요. 미국은 전반적으로 이건 지역마다 차이가 꽤 큰데 전반적으로 집값의 0.8%부터 1.1% 정도를 렌트료는 게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LA 같은 데는 집값이 워낙 세서 그만큼 못 받아요. 이것도 LA도 문제예요. 왜? 집값은 올라가는데 사람들 인컴이 없거든. 왜 집값에 비례하면 이 집을 한 7,000불 받아야 되는데 7,000불 낼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제 4,000불, 5,000불 받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평균을 따지면 25만 불짜리 집이면 월세가 2,000불에서부터 2,750불, 50만 불짜리 집이면 월세가 4,000불에서부터 5,500불이라고 합니다. 이걸 좀 많이 잡은 건데 사실 이거보다 좀 적게 잡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비하면 렌트비 수입이 2배, 3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한국에다가 집을 사서 그걸 임대해갖고 돈을 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손해요, 손해. 한국은 그만큼 수입이 안 생겨요. 흔히들 캡 레이트라는 거, 집 사신 분들 캡 레이트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Capitalization Rate, 자본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뭐 어려운 얘기 안 쓰고 내가 집을 얼마 주고 샀는데 뭐 1년에 얼만큼 몇 %씩 돌아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캡 레이트이 10%잖아요. 그러면 렌트비를 받아갖고 10년 동안 받으면 이 집값이 뽑힌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캡 레이트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캡 레이트이 요즘에 LA에서는 5%? 힘들어요. 4%, 5% 받기 힘들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집값은 진탕 올라갔는데 렌트비 많이 못 받으니까. 라스베가스 같은 데도 요즘에는 이제 높은 거 좀 힘든데 6%? 예, 이 정도 받는 것도 힘들죠. 근데 6%이 정도 받아도 은행 이자보다는 훨 나은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캡 레이트이 높은 경우는 집을 싸게 샀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집을 싸게 샀는데 집값이 올라간 거라서 빌려주고 있는 콘도 같은 경우는 캡 레이트를 먼저 번에 계산해 보니까 뭐 17%, 1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3, 4년만 더 빌려줘도 집값은 다 뽑히고 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 건데 이런 이제 캡 레이트를 봤을 때 한국이 캡 레이트이 미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겁니다. 이게 이 렌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임대 사업을 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상가 건물이 있고 주택 건물이 있는데 상가 건물은 이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적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를 가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 리테일 스토어는 죽어가고 있어요. 상가 렌트는 나날이 죽어갈 것 같고 임대, 예, 임대도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도시가 인구가 주는 곳은 나중에 사양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인구가 주는 도시가 있고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라스베가스 늘어나고 있죠. 피닉스 같은 데 엄청나게 크게 늘어나고 있죠. 오히려 시카고 같은 도시는 1,000만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같은 데는 아직도 꽉 차 있고 또 신흥도시들 잘 되는 곳이 있지만 지방도시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렌트 수입이 더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캡 레이시에 진짜 한 8, 9% 떨어진다. 그럼
바를 나위가 없죠. 예. 10% 떨어진다 그러면 뭐 더 뭘 더 바르겠습니까? 예. 그 얘기는 뭐 한 50만 불 투자했다 그럼 한 1년에 5만 불씩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 정도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데가 없죠. 여러분이 이제 한 50만 불 주고 샀던 부동산이 100만 불이 됐다. 그래서 그냥 현실적으로 캡레이시 10%다. 뭐 100만 불짜리 10%가 안 나와요. 예. 근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투자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위해서 세금을 뭐 생각하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국이 또 집을 사는 게 또 나쁜 게 뭐냐면 이 집을 샀다가 집값이 올랐어요. 한국은 집값이 오를 수 있잖아요. 예, 오를 수 있어요. 호재가 생기면 오를 수 있어요. 그런 운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을 팔아도 한국은 판매하고 나서 세금이 많아요. 캐피털 게인이라고 하죠. 캐피털 게인 텍스가 한국은 꽤 많습니다. 특히 내가 안 살고 남한테 렌트를 주던 집이다. 그러면 뭐 세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본인이 살던 집은 많이 면제를 해줘요. 예, 근데 본인이 안 살던 집은 면제가 많이 없습니다. 예, 투자용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미국은 1031 exchange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사면서 다른 집을 또 그 값 이상 걸 사면 이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이양시켜주는 주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곳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계신 곳을 다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생각하면 미국이 또 나중에 집을 사고 팔고도 꽤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지배 수명입니다. 지배 수명인데 한국은 이제 뭐 거의 날씨가 좁은 나라니까 다 똑같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확실히 집이 낡아가는 모습이 관리를 안 하면 미국보다 빨라요. 여름에 곰팡이도 많이 쓸고 겨울에 눈도 내리고 춥고 그러니까 뭐 건물 벽 균열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게 있고요. 미국도 또 지역마다 다릅니다. LA, 라스베가스 이런 데는 집이 꽤 오래 가요. 생각보다. 예, 오래 가요. LA는 뭐 100년씩 간 집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드는데도. 그런데 또 미국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좀 극명한 지역은 또 집 수명이 또 짧을 수가 있습니다. 메인텐스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또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저는 라스베가스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마이트 이런 문제도 없어요. 또 사막이라서 벌레 문제도 별로 없고 예, 이런 것들도 좀 좋다고 볼 수가 있고 라스베가스가 지금까지 뭐 캡 레이시에 꽤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한 몫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집을 렌트를 주고 내가 뭐 미국에 있는 집 다 정리하고 렌트를 주고 이제 한국에 오겠다라고 생각하면 임대용 부동산을 사야 되잖아요. 임대용 부동산을 살 때 여러분이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을 살 때 보는 방법과 혹은 집값이 미국에서 뭐 집값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으니까 집값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과 렌트 임대로 투자하는 것과 이 세 가지는 다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이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룰을 말씀드릴게요. 이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라는 얘기였어요.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한 바구니에 있던 계란은 다 깨져버린다라는 거죠. 나눠 놓으면 깨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50만 불인데 50만 불짜리 갖고 집을 하나 살까요? 아니면 25만 불짜리 콘도 두 개를 살까요? 그러면 25만 불짜리 콘도 두 개 사서 렌트 주는 게 나아요. 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콘도는 집값이 안 올라가던데요. 네, 집값 올라가는 걸 생각한다면 다른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집값 올라가는 지역으로 사야죠. 콘도 같은 경우에 안 올라간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만큼은 올라가요. 뭐 물가 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에 뭐 항상 그런 건데. 자, 왜 콘도 두 개가 낫냐? 첫 번째, 집을 갖다가 50만 불, 뭐 지역마다 50만 불이 진짜 콘도 값도 안 되는 뭐 LA 같은 지역도 있지만, 예, 그냥 보편적인 미국 평균으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미국 평균에서 50만 불짜리 집에서만 3베드룸, 4베드룸짜리 집이다. 이거를 렌트할 수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사요. 그리고 또 그 정도 사이즈 필요한 사람들은 보통 아이들이 좀 커나가는 40대, 30대, 40대 이 정도 나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이홈을 준비할 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렌트가 많이 안 나가고 집값이 25만 불짜리랑 50만 불짜리랑 꼭 렌트비를 2배 받지를 못해요. 25만 불짜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불을 받는다. 뭐 50만 불이 2,000불 받는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한국하고 비슷해요. 아까 말했듯이 3억짜리 아파트하고 한국은 그게 뭐 더 폭이 좁긴 하지만 뭐 9억짜리 아파트하고 3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왜? 렌트를 낼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버는 수입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50만 불짜리 하면 투자 대비 아까 말한 캡 레이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렌트 테넌트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두 번째 문제고
자, 근데 조그만 집, 투베드룸짜리, 뭐 콘도가 아니라 좋아요. 뭐 타운하우스도 좋고 뭐 다른 거 좋은데 투베드룸짜리 갖다 빌려주면 두 개를 사면 좋은 게 뭐냐면 투베드룸 정도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젊은 부부,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 혹은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에요. 디맨드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부부들은 열심히 살아요. 렌트비를 꼬박꼬박 냅니다. 원베드룸 뭐 이런 콘도 같은 거, 예, 이런 거는 괜히 원베드룸 사는 사람들이 좀 막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보셔야 돼요. 동네도 너무 못 산 동네 살잖아요. 그럼 렌트 안 내고 말썽 피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동네도 어느 정도 괜찮은 동네를 해야 되는데 이 동네의 기준은 뭘로 봐야 되겠어요? 트래픽. 어디 다니기 편한가? 프리웨이 편한가? 한참 젊은 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대, 30대라고 생각하고 어느 동네가 좋을지 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택을 찾아봐야 돼요. 아니면 학교 근처.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 샀던 곳이 어디냐면 교통편하고 스트릿 가깝고 학교 근처예요. 그래서 카지노에 일하는 사람도 제 집을 렌트할 수 있고 학교에 다니는 애들도 렌트할 수 있고 투베드입니다. 예, 딱 이런 조건을 그 집을 구입했어요. 렌트를 주고 있죠. 자, 50만 불짜리 집을 갖다 렌트를 주고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렌트비를 안 내고 버팅겨요. 말썽을 펴요. 그러면 이제 6개월이면 6개월 안 냅니다. 그리고 뱅크럽시라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렌트 못 나간 건 받을 길이 없어요. 물건은 오늘 못 팔면 내일 팔면 됩니다. 근데 집 렌트비 못 받은 거는 오늘 못 받은 걸 내일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배 째고 나가면 끝이에요. 자, 그럼 타격이 크겠죠? 한 달에 3,000불씩 받고 있는데 6개월을 안 내요. 그럼 18,000불 손해입니다. 근데 25만 불짜리 콘도 두 개를 갖다가 했는데 한 달에 1,500불씩 받아요. 그래서 3,000불 받아요. 똑같죠? 이게 머리 아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두 집 다 받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한 집이 렌트비 안 된다. 그럼 1,500불씩 밖에 렌트 안 되죠. 6개월 안 내고 나갔다. 그러면 피해는 9,000불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또 분산해서 렌트를 주는 게 또 좋은 것 중에 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렌트를 주는 사업을 할 때는. 자, 그래서 이런 같은 걸 얘기할 때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전에도 뭐 댓글 보면 집 다 때려부시고 갔어요. 집 험하게 써서 뭐 문제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집이 암만 험하게 쓴다고 집을 도끼로 무너뜨리고 할 일은 없잖아요. 예, 집이 허물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때 있으라고 있는 게 보험 아니겠습니까? 보험 안 들고 집 하지는 않잖아요. 보험이 필요합니다. 보험이 필요하고 렌트비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누가 꼬박꼬박 그거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와서 집 고장났다고 그거 연락 오고 그러면 그거 누가 다 관리해줘요? 예, 관리해주는 거 부동산 같은 데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100불씩 내면서 관리비를 드리고 있어요. 관리비를 드리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렌트비, 예, 렌트비의 한 8%부터 한 12%, 월세가 2,400불이다. 그러면 한 160불에서 240불 정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좀 대도시 뭐 외곽이나 뭐 다세대 주택 뭐 좀 큰 거 여러 개 맡기면 더 싸게 해주죠. 예, 그래서 뭐 한 6.5%, 7.5% 그래서 뭐 월세가 1,500불이다. 그럼 관리비가 한 98불부터 113불 이 정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지금 이제 월세 1,500 선에서 지금 100불 드리고 있습니다. 100불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아요. 예. 이거 갖고 제가 골아플 일이 없어요. 그분이 연락 다 받고 만약에 집에 고장난 거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걸 아쉬워 뭐 해요. 뭐 렌트를 주니까 뭐 안에 뭐 하수가 고장났네 집을 험하게 쓰니까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내 집 내가 살아도 고장날 거 고장나요. 제가 살아도 그냥 집 살다 보면 에어컨도 고장나고 하수구도 막히고 제가 산다고 고장 안 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사람들이 뭐 일부러 때려부시는 거 아닌 이상은 다 집은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살아도 그 메인테넌스 비용은 나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집 관리에 대한 그 비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우리가 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추세가 뭐냐면 렌터스 인슈런스라는 걸 들게 해요. 렌터스 인슈런스는 뭐냐면 집 렌트한 사람이 보험을 들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이게 뭐 몇십불 안 합니다. 그래서 뭐 들어오는 사람이 뭐 아는 사람이라든가 뭐 이제 좀 진짜 착한 사람이라든가 예 그러면 또 웨이브 해줄 수도 있지만 렌터스 인슈런스를 좀 들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집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좋아요. 만약 집안에서 도둑이 들어서 뭐 물건을 잊어버렸다. 예 그래도 렌터스 인슈런스로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다가 누가 들어와서 내 컴퓨터 훔쳐갔어. 혹은 뭐 우리 집에 그라지에 있는 뭐 자전거를 훔쳐갔어. 예 렌터스 인슈런스로 커버돼요. 이거는 렌트를 한 사람, 이 사람한테 들으라고 얘기한 거죠. 이건 조건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한 달에 몇십 불 안 합니다. 근데 만약에 또 이 아파트에 살던 사람이 자기가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산책가다 옆집 아이를 물었어요. 병원비를 대줘야 돼. 이 사람도 갑자기 돈 많이 나가야 되겠죠. 이런 것도 또 커버해주는 렌터스 인슈런스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파트가 불에 탔어. 불이 나든 뭐 하든 간에. 그래서 이 사람이 아파트를 새로 구할 때까지 뭐 호텔을 생활해야 돼.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집주인한테 보편적으로 청구하죠. 예. 근데 이런 경우는 렌터스 인슈런스에서 바로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도 여러 가지 부담이 적어요. 요즘에 렌터스 인슈런스를 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주인은 집에 우선 보험을 들어야 되겠죠. 예, 집에 보험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렌트라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 집에 살면 홈 오너스 인슈런스를 듭니다. 예, 집주인이 들어가는 인슈런스고요. 여러분이 그 집에 안 산다 그러면 랜드로드 인슈런스라는 걸 들어야 됩니다.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 몇 가지 이제 커버되는 게 다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지역은 맨데터리로 랜드로드 인슈런스를 안 들면 안 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던 집인데 렌트를 주고 온다. 그러면 홈 오너스 인슈런스를 랜드로드 인슈런스로 바꿔 와야 됩니다. 그 인슈런스 비용이 사실 이래서도 LA가 렌트비가 비쌀 수 있는데 그래서 집을 사서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다 생각해야 돼요. 인슈런스도 생각하고 프로퍼티 텍스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LA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슈런스도 비싸지만 저 같은 경우는 라스베가스니까 1년에 한 500불 정도 내요. 예, 500불 정도 한 달에 50불 정도 내는데 그 집은 그냥 그 제 집 인슈런스예요. 근데 이게 랜드로드 인슈런스입니다. 그래서 랜드로드 인슈런스는 뭐냐면요. 집이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집의 벽이 무너졌다든가, 뭐 지붕이 뚫렸다든가, 바닥이 뭐 부서졌다든가, 뭐 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뭐 번개를 맞아서 문제가 됐다든가, 폭풍 때문에 지붕이 홀라당 날아갔다든가, 이럴 경우에 주택 구조물에 대해서 커버가 되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또 콘도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건물 외벽에 대한 건 또 콘도 프로퍼리에서 커버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알아보셔갖고 뺄 건 빼서 렌트비를 줄여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콘도가 HOA가 더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그 대신 바깥에 지붕, 근데 바깥에 페인트, 그다음에 바깥에 화단 관리 이런 것들을 다 이 프로퍼리에서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샀던 집보다 첫 번째 샀던 콘도가 더 비싸요. HOA가 더 비쌉니다. 더 비싼데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첫 번째 물 포함되어 있고요. 예, 물이 뭐 무제한입니다. 예. 물 쓰는 거 포함되어 있고 쓰레기 버리는 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격만 하더라도 제가 하우스 같은 경우는 따로 내니까 돈을 얼마 더 내야 돼요.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한 달에 몇십 불씩 내죠. 그 다음에 또 물값도 예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 두 개 커버되고 화단, 예, 화단 같은 거 제가 갖고 올 일이 없죠. 제 하우스를 빌려준다? 그러면 잔디도 깎아줘야 돼. 이것도 집주인의 의무거든. 그러니까 이건 가드닝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랜드로드 인슈런스에서 또 뭐가 있냐면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이라는 게 있어갖고 집에 어떤 계단이 뭐 부서져갖고 렌트한 사람이 그냥 걸어 내려오다가 계단이 부서진 바람에 넘어져갖고 굴러서 다쳤다. 뭐 이런 같은 걸 소송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예, 보험에 커버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거는 예, 집이 뭐 최악의 경우 화재가 냈다든가 예, 뭐 이런 식으로 돼갖고 집을 렌트를 못 줘갖고 야 손실이 생겨. 그럼 그것도 커버해 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커버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침수를 당해서 고칠 때까지 집을 렌트를 못 줘갖고 렌트비가 한 달에 뭐 2,000불씩 들어오는데 못 받았다. 6개월 동안 못 받았다. 12,000불을 갖다가 커버해 준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뭐 그라지라든가 울타리 혹은 창고 같은 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까지 커버되는 것도 있고요. 또 옵션도 뭐 여러 가지 옵션을 할 수가 있어요. 세입자가 집을 때려 부셨을 때 이걸 다 커버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터마이트 예, 그거 관련해서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에어컨 고장 나면 돈 많이 들어가죠. 예, HVAC 고장이 생겼을 때 이거 커버받는 인슈런스도 있고요. 또 이런 소송이 걸렸을 때 집주인과 뭐 집을 빌린 사람이 소송 걸렸을 때 법률 비용 같은 걸 지원해주는 이런 옵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뭐 댓글에 보면 집 다 때려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예, 한 달에 50불이면 이 걱정이 없어집니다. 50불 들 가지면 되잖아요. 렌트비에서. 그럼 이 걱정이 없어요. 어차피 집에 렌트 인슈런스를 드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세입자가 파손한 것도 다 커버하는 인슈런스가 있다니까요. 그거 한 달에 몇 불 더 내고 드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불안하면. 그리고 뭐 집에 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불 지르면 어떻게 해요? 불 나갖고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긴 하지만 걱정될 때 하라고 있는 게 인슈런스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남들이 아무래도 내 집 같지 않겠으니까 뭐 맨날 하수구 막히고 맨날 뭐 고장 나고 맨날 뭐 그런데 이거 맨날 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죽겠어요. 예. 이건요. 이것만 또 커버해주는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메인테넌스 보험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부동산, 그 동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요 렌트 컨트롤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딱 물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얼마짜리가 있는데
뭐 이런 거는 플러밍 부를 때마다 그냥 몇 불만 디덕트를 내면 됩니다. 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얼마만 내면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있으면 편한 게 뭐냐면 메인텐스 여기 보험이 있다. 그러면 집을 갖다가 렌트 컨트롤 해주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하는 책임이 뭐냐? 첫 번째 렌트 꼬박꼬박 받아주기. 그다음에 만약에 집에 렌트한 사람이 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집에 하수가 막혔어요. 뭐 지붕에 뚫렸어요. 비가 새요. 뭐 이런 얘기 있으면 이 사람이 고친 사람 보내줘 갖고 해결을 해주는 게 문제예요.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해결을 해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메인테넌스 인슈런스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큰 문제가 생긴다.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집안에 있는 사람이 뭐 다쳤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 혹은 뭐 집이 뭐 화재가 났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른 나라에 있어도 우선 그 사람이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가 있겠죠. 보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솔직히 집이 진짜 극단적인 얘기만 하니까 맨날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지. 집 렌트 줘갖고 돈 들어오는 게 사실상 제일 안전빵이에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던 사람이 렌트비 안 내면 어떡해요. 그다음에 뭐 집 때려부시고 나가면 어떡해요. 그다음에 뭐 집에 불나면 어떡해요. 있던 사람이 저한테 소송 걸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하시는데 렌트하는 프로파일가 많으면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LLC를 따로 만드세요. 회사를. 그래서 집 하나마다 이 집 렌트 회사로 만드세요. 그러면 소송을 걸어도 여러분 개인 재산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게 다 간단해요. 한 달에 렌트비를 뭐 1,500불 받는다. 1,500불 다 먹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몇백 불 덜 먹고 소평하자.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 아플 거 없어요. 100불 주고 남한테 관리해달라고 그러고 보험 들어놓고 메인테넌스 보험 들어놓고 뭐 이렇게 다 하잖아요. 렌터스 인슈런스 들라고 하고 법적인 문제 다 미리미리 준비만 하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집이 날아가도 그 집은 그 집이에요. 보험이 있으니까. 집이 그냥 폭파가 돼도 그 땅 그대로 있으니까 그 집은 그 집입니다. 여러분은 그 집 커버를 받는 거예요.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그럼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래도 위험하다. 그럼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어디 뭐에다 투자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배당금 나온 주식에 집어넣는다? 예.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 그 회사도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 한 50년 동안 안 망했던 회사들이 있어요. 배당금 꼬박꼬박 나오는 거. 그것도 잘 나오는 회사들은 요거 렌트 못지않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T&T 같은 경우는 뭐 평균적으로 4, 5% 이상 나옵니다. 요거 못지않게 나와요. 웬만해서 캡레이 4%짜리보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진짜 뭐 테넌트 문제도 없고 꼬박꼬박 돈 나오고. 근데 AT&T가 망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주식이 떨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T&T만 몰빵하는 게 좋지 않죠. AT&T처럼 한 4% 정도 나오는 배당금 주식회사를 한 5개고 6개고 나눠서 분산 투자하는 게 안전하겠죠. 집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100만 불이 있다? 100만 불짜리 집 하나 사갖고 렌트 주는 것보다 25만 불짜리 집 4개 사갖고 렌트 주는 게 훨씬 더 낫죠. 그 대신 이렇게 시스템만 잘 만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계산해봤는데 한국에서 집 사갖고 렌트 주잖아요. 안 남아요. 남을 게 없어. 한국은 집값이 올라가는 걸 기대해야 되는 나라지 렌트로 수입이 생길 걸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인컴이 적기 때문에. 서울 가면 아파트도 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빌려주는 아파트도 있어요. 렌트가. 당연히 서울은 그렇지. 근데 그런 아파트, 와 서울 가니까 뭐 600만 원에 빌려주는 뭐 이런 아파트도 있던데 이거 괜찮지 않아요? 예, 그런 아파트 사시려면 여러분 미국 돈은 4, 500만 불 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지방도시, 예, 이런 지방도시, 중소도시는요 렌트비 기껏 해봤자 받아봤자 150만 원, 16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하죠. 렌트비 받고 나면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 예, 한국도 세금 내요. 미국도 세금 냅니다. 예, 수입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다 똑같이 세금 내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렌트업을 한다? 그럼 미국이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걱정이 뭐였죠? 미국에 있으니까 내가 컨트롤 못하니까 어떡하나. 예, 여러분이 받는 돈에 1, 20%만 좀 덜 받겠다 생각하세요. 한 20%만 덜 받겠다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안 복잡해집니다. 저도 그냥 뭐 미국에 있는 집 렌트 주고 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한 달 그냥 용돈 생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거지 뭐 그걸로 지금 큰 돈 번다고 렌트 주고 온 것도 아니에요. 비워놓으면 뭐합니까? 집은 오히려 비워놓으면 더 상해요. 사람들이 살아야지 그나마 덜 상합니다. 집을 비워놓으면 집이 진짜 많이 상해요. 사람이 있어서 여름에 더울 때는 에어컨도 켜주고 겨울에 추울 때는 히터도 켜주고 그래야지 집이 안 상하는데 그냥 빈집 놔두잖아요. 예, 금방금방 상합니다. 그래서 렌트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집 상하는 게 렌트를 안 주는 게 더 집이 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고려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미국에다 부동산을 좀 하면 좋은데, 제일 좋은 건 저도 이제 다음번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배당금 주식, 예, 이런 거 투자도 괜찮아요. 신경 안 쓰고 돈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배당금 투자 일부, 부동산 일부, 이런 식으로 안전빵으로 분산 투자. 제일 중요한 건 분산 투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즘에 많이들 이제 좀 원하는 노후의 삶이 뭐냐면 한 4층짜리, 3층짜리, 4층짜리 조그만 빌라죠. 밑에는 상가가 있고 2층, 3층 정도 빌려주고 3층을 본인이 쓰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집은 그렇게 크게 못 받지만 밑에 상가 쪽은 몇백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만 수입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은퇴하고 한국에서 500만 원이면 지금 괜찮거든. 게다가 그 돈은 아까 말했듯이 렌트비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요. 지금 500만 원 정도의 가치다. 그러면 10년 뒤에 또 그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그게 잘만 되면 이상적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평택 같은 데도 한 15억 정도 합니다. 한 100만 불 정도 해요. 100만 불짜리 만약에 여러분이 이래저래 골 아파 나 한국에서 그냥 다 재산 갖고 오고 살고 싶어 그러면 100만 불이 있다 그럼 저는 그냥 그 한 4, 5층짜리 빌라를 잘만 살 수 있으면 사서 임대를 하면 여러분이 한 달에 한 500만 원이고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 생활이 충분히 됩니다. 나쁘지 않죠. 100만 불 투자해서 한 달에 한 4천 불 생긴다. 나쁘지 않은 건데 이게 뭐냐 이런 집도 똥똥 난가 동그라지고 있어요. 요즘에 그만큼 그 지방도시가 인구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하나 본 게 있는데 16억짜리 4층짜리예요. 맨 위에 층에는 제가 살면 돼요. 예, 위에 층이니까 바깥에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발코니도 있고 발코니가 아니라 그냥 거의 옥상에 그냥 제가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고 파라솔 펴놓고 이렇게 놀 수 있는 데도 있고 층간소음 걱정 없죠. 맨 위에 층이니까. 그다음에 2층, 3층 여기는 렌트를 줍니다. 렌트를 주고 조그만 데인데도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맨 밑에 층에는 상가가 있습니다. 다 빌려주면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경매 나온 게 얼마냐면 8억 9억이 나왔어요. 8억 9억이면 60만 불이에요. 5, 60만 불. 근데 5, 60만 불인데 지금 이게 왜 경매 나오냐? 한국 사람들이 지금 다 융자를 껴서 사서 경매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잘 될 줄 알고 샀어요. 그 동네를. 잘 될 줄 알고 산데 아직 동네 발전 속도가 느려. 가게가 안 들어와. 그러면 은행 이자를 못 내. 그러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한 60만 불, 뭐 한 8억 9억이다. 그럼 70만 불, 6, 70만 불 현찰 있다. 난 현찰로 이거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그걸 사놓는 거죠. 사놓고 나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뭐 집이야 렌트 들어오겠지만 밑에 상가 같은 데는 뭐 안 들어오면 내가 그냥 뭐 어디 아이스크림 샵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샵 뭐 이런 거라도 차려놓고 그냥 소일거리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누가 들어오겠다 그러면 렌트 주면 되는 건데 내가 현찰 다 주고 사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1, 2년이고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노후 대책이 되는 거죠. 그냥 그 건물 하나 사갖고 그냥 한 7, 80만 불에 사갖고 한 500만 원씩 생긴다? 그럼 짭짤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도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섣불리 권해드리지 못해요. 왜? 여러분이 부동산 보시는 눈이 있어야 되고 동네를 보시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몇 년 사시고 진짜 주변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이게 가능하다 싶으면 해야 돼요. 이거 평택에 가까운 고덕국제 신도시가 있는데 삼성 공장이 짓다 말아갖고 동네 확 죽었어요. 거기 있는 지금 4층짜리 빌라가 다 이꼴 났습니다. 거기에 16억, 평균 15억 그랬거든요. 거기 15억, 20억 그 정도 사이 되는 4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게 요즘에 나오는 거 경매 나오는 거 보면 입찰한 데 갖고 나온 거 보면 8억, 9억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8억, 9억 정도면 제가 미국에 있는 재산 타러갖고 와서 이걸 현찰 주고 사버리면 그냥 제 살집은 해결되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집이야 좀 싸게 렌트 주면 뭐 누구든 간에 들어오겠죠. 사람 사는 곳이니까. 밑에 가게는 뭐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있으면 들어올 때까지 그냥 제가 그냥 무인 아이스크림 샵 같은 거나 해갖고 아이스크림이나 채워놓고 그러고 와서 뭐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놔둬볼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가 뭐 은퇴할 때는. 근데 이게 뭐냐?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도 거기 발전이 없는 동네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동네가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돼갖고 2, 3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게 확신이 쓴다. 그러면 괜찮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 동네에 고속철도라도 들어온다. 고속 지하철이라도 들어온다. 이런 호재가 생긴다. 땅값 확 올라가면 그냥 건물값도 30억, 40억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렌트비도 처음에는 500만 원만 생각했지만 나중에 렌트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또 포텐셜도 있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안느니 저는 안전빵으로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곳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내가 잘한다.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에다가 집 렌트를 주고 오는 게 제일 속편하지 않나. 저도 당분간은 지금 있는 집은 렌트를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향후 한 몇 년 동안은 안 팔려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모기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별로 잘 받지 못해요. 제가 그 집을 팔아갖고 캐시가 있는다 하더라도 그걸 돌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몇 년 있다가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팔면 제가 텍스를 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031 수압이 있죠. 예. 그 집 팔고 다른 집을 사버리면 돼요. 그 집 팔고 다른 집을 좀 더 큰 집을 사갖고 그 집을 제 집 만들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또 렌트 주면 돼요. 그럼 렌트비를 좀 더 받겠죠. 그때쯤 되면 저희 집도 제가 좀 빨리빨리 내면 페이오프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페이오프를 제가 이제 한 5년에 하는 걸 우선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산 집은 한 달에 좀 엑스트라로 한 5, 6천 불씩 더 나왔고 한 5년 안에 페이오프를 하는 게 목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는 솔직히 은퇴 준비는 다 되는 거예요. 뭐 그 정도 되면 은퇴 준비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차 갖고 한국에 있어도 뭐 렌트하고 있다가 그냥 미국에서 있다가 나중에 한국에 올까? 아까 말했죠. 건물 괜찮은 거 있네. 진짜 너무 좋은 조건이네. 16억짜리인데 지금 8억이야. 절반값이야. 요거 냅다 사갖고 한 1년만 버티면 괜찮겠네. 사갖고 제가 노후를 한국에서 편하게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은퇴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상황을 볼 때 한국이 돈 버는 방법 집으로 미국이 돈 버는 방법 렌트 미국은 렌트로 돈 버는 거고요. 한국은 시세 차익으로 돈 버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시세 차익으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났어요. 서울의 일부 지역만 빼놓고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렌트로 돈 버는 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동네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만 보시면 돼요. 근데 LA는 안 좋아요. 왜? 이 사람들의 수입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올라갔어. 렌트비 많이 못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입도 괜찮고 아직까지 집값이 싼 곳. 그리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곳 이런 걸 찾아갖고 렌트를 주면 뭐 솔직히 뭐 여러분이 뭐 라스베가스도 괜찮아요. 라스베가스 안 산다고 꼭 그럴 필요 없어요. 라스베가스 와서 뭐 해도 괜찮지. 어차피 렌트 주고 한국에 와 있는데 뭐 라스베가스에 있든 콜로라도에 있든 뉴욕에 있든 뉴저지에 있든 뭐 어디 있든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이 컨트롤하기만 좀 쉬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다른 데도 좋은 데 많은데 제가 라스베가스 있으니까 뭐 다른 데 장점보다 라스베가스 장점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라스베가스가 좋은 건 뭐냐면요. 우선 보험료가 되게 싸요. 자연재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산불 날 일 없어요. 주변에 다 사막이라서. 그리고 홍수 나갖고 침몰되고 이런 일 별로 없습니다. 사막이라서. 좀 낮은 지역만 홍수 나는 경우가 있는데 폭우 와서 조금 주택가는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고 토네이로 없습니다. 지진 없어요. LA랑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떨어지만 지진대가 아니에요. 지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좀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좀 나아요. 그리고 건조한 지형이기 때문에 집이 오래 갑니다. 집이 오래 가고요. 터마이트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없어요. 상대적으로 비례적으로 해충에 의해서 집이 무너진 경우도 없고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 싸요. 그것도 한몫하죠. 보험료 쌉니다. 그것도 한몫하죠. 그러니까 라스베가스가 괜찮아요.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인앤아웃이 많아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기 때문에 렌트 수요가 항상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뭐 몇십 년을 봤을 때 라스베가스는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제가 있는 라스베가스는 그게 좋고요. 다른 동네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제가 말한 이런 조건들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지 이걸 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역은 인앤아웃은 되게 많고 어떤 지역은 렌트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제가 최근에 좀 비교해 봤는데 아틀란타 지역 있죠. 아틀란타 지역이 오히려 투자 대비 렌트비는 라스베가스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비가 오고 그러니까 또 집 관리 같은 게 비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렌트비는 좀 더 받는다 하더라도 집 관리비가 좀 더 들어갈 수 있고 또 프로퍼티 텍스 인슈런스 이런 것들도 또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엔 솔직히 말해서 LA가 진짜 제일 안 좋아요. 이런 집 렌트 투자용으로 한다 그러면 LA 인슈런스 비싸죠. 프로퍼티 텍스 비싸죠. 그다음에 집값 비싼데 집값 비싼 만큼 렌트비 못 받죠. 솔직히 제가 라스베가스 이사 오고 5년 됐고 LA는 35년 살았지만 야, 진짜 솔직히 뭐 극과 극입니다. 솔직히 라스베가스와 LA 한다 그러면 뭐 극과 극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 들어서 고정적으로 인컴 들어오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집 렌트로 돈 버는 방법. 미국에도 부동산을 사놓고 어떻게 하면 임대를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고요. 이것도 반응이 좋으면요. 제가 또 다른 거, 디비던드라고 하죠. 디비던 우리가 배당금 받는 주식 같은 거 어떤 거 하면 좋고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고 이런 거 영상도 또 한번 올릴 테니까 좋아요부터 누르고 보세요. 좋아요를 많이 누르면
구글이 유튜브가 이 영상을 많이 밀어주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시죠. 많은 또 댓글이 올라오고 많은 분들이 보시면 저는 보람차잖아요. 예. 보람차면 저도 또 힘이 나서 그 다음 영상을 또 열심히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는 게 되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